K 메달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펜싱 메달리스트 전희숙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스포츠 잘 알려주기 스자라 오늘 출연진을 소개해드릴게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 10년 광저우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5개 있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선재입니다. 법인 로고스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김주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참 재밌습니다. 재밌고 두 분 메달리스트님들과 같이 이렇게 각 분야 최고에 계신 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건 언제나 재밌는 것 같고요. 딱딱한 법원, 경찰, 검찰만 저는 늘 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재밌는 일도 하다 보니까 참 즐겁게 생각합니다. 장선재 메달러는 어떠세요? 전 지난 촬영 이후로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전문 분야잖아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맞고 안 맞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오늘도. 네. 그럼 이번 주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체육계 폭력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네, 한 번쯤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젠 조용히 쉬쉬하고 넘어가지만은 않죠. K 메달러에서 툭 터놓고 이 이야기를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하나는 인류 초기에 생존과 번식을 위해 폭력 본능이 인간에게 내재돼 있는데 이게 스포츠를 통해서 표출된다는 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이론은 스포츠의 경쟁적 성격이 있고 이게 실제 전투와 유사한 모의 전투라는 점에서 폭력이 촉발되기 쉬운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정신을 생각한다면 결코 폭력이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폭력 문제가 스포츠 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폭력 문제는 사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학교에서보다 그리고 군대에서보다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선망하는 스포츠 스타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스포츠 스타를 응원하던 국민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2021년만 해도 여러 건의 폭로전이 이어졌는데요. 여자 배우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쌍둥이 자매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이 있었고요. 남자 프로야구에서도 학창 시절 괴롭힘 당했던 피해자가 TV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폭풍이 한번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농구, 축구계에서도 고발이 계속 이어졌고요. 올림픽 이후에는 중학생 양궁 선수가 다른 학생이 화살을 쐈죠. 그래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조사인데요. 2020년 조사에 따르면 24세 이하 선수 중에서 19%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2년에 한 주립대학 미식축구팀에서 폭행이나 강간 사건 때문에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근데 특히 모두 유명 선수 인기 종목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되게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사건들을 뉴스에서 이제 접하면서 체육계는 그 폭력이라는 프레임이 이제 좀 씌어져 있던 것 같아요. 맞으면서 훈련해야 더 잘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자주 저희가 했었죠.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저는 맞으면은 근데 운동이 잘 됐어요. 과거. 왜냐면은 아버지가 감독님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굉장히 엄하게 컸어요. 저는 좀 건방진 행동이나 자만해서 성적을 못 낸다 그러면 그냥 맞았어요.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구나 내 갈 길은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 잘했었죠. 근데 본인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이게 다 너의 메달을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순위를 위해서다. 그리고 선배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을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지도자들은 경기 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많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훌륭한 지도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서 선수들의 능력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폭행을 이제 폭력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폭력을 당하면은 사실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분위기였죠. 운동선수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인식. 운동선수가 그것도 못 버티냐. 운동선수들은 다 맞고 훈련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사회가 폭력에 어떤 관대한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게 참 어렵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난을 떠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니까요. 특히나 운동부 같은 경우는 운동부의 꿈을 갖고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운동부에 들어가는 건 자발적인 행동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견뎌야 하는 행동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견디고 잘 적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과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신고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아마 그렇게
문제화 안 됐던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내가 폭력을 당했다면 이제 바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고를 하면 이제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인기 종목이라면 상관없는데 비인기 종목이라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팀 그쵸. 전체 모든 게 본인도. 그렇게 되면 팀도 잃고 또 갈 곳이 없어지는 거고 실업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해체시켜버리자.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해체 맨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선수들도 쉽게 아무 이야기도 그냥 못하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제 고 최숙현 그치. 선수 사건이 있었죠. 그 최 선수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대한체육회나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등에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마 선수로서 엄청난 용기를 낸 걸 거예요. 근데 가해자의 반성과 처벌을 바라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그러나 수개월 동안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체육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 선수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쓸쓸하고 속상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좀 같은 선수로서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이네요. 또 이렇게 신고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선수 생활에 이제 위협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보복을 당할까봐 그냥 신고를 못하는 거 무서워서 그쵸. 팀을 옮기거나 학교를 옮기더라도 똑같아요. 나중에 찾아오면 어떡해. 그런 보복 무서운? 그런 것 때문에. 수원 소재 중학교의 하키 담당 코치가 학생 선수들을 상대로 폭언이랑 폭행을 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혐의가 드러나면서 그 코치는 퇴출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건데요. 피해 선수들은 코치를 관계기관에 신고를 일찌감치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선수들이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뭔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할 정도로 오히려 신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점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코치에 대해서는 신고부터 징계까지 1년 넘게 걸리면서 피해자들이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은 셈이 됐습니다. 왜 한 번에 처벌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처벌하는 거는 절차가 필요하죠. 어떤 신고에 대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확인을 해야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든 형사처벌 절차 등 절차를 거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폭행이나 어떤 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해자랑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세밀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현재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요. 피해 학생을 가해자는 학생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최근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도 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이 점점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신고를 했다고 불이익당하는 일은 점차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 견뎠던 선수들이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인권이 강화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모님, 학교, 선생님의 처벌이 당연시되던 때도 있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경우에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면서 약간의 체벌을 하는 건 허용된다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이제는 민법이 바뀌어서 그러한 징계권도 허용되지 않고요. 옛날 같으면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집에 왔다 그냥 갔다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었다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격리하거나 접근 금지하거나 임시 조치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를 그런 임시 조치를 아주 빠르게 이제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피해자를. 그리고 처벌 형량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가볍게 솜방망이로만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폭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죠. 그래서 SNS를 통해 숨어있는 폭력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이제 선수에서 지도자 과정을 좀 밟고 있는 입장인데 옛날처럼 이제 구타 그리고 기합 등 선수들에게 사기를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교육이 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마냥 잘한다 그 코치로 4년을 있다 보니까 체벌은 당연히 안 하고 근데 얘가 어긋나는 거를 이제 저도 화가 나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뭐 이제 가벼운 같은 뭐 이런 욕을 이거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타? 이렇게 너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근데 다시 한번 깨달았지. 요즘 애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에 내가 다시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이미 그땐 늦은 거야. 그러고서 이제 팀을 옮겼어. 그 이유가 그거야. 이해가? 이해가요? 왜냐면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시대도 많이 이거 실화야. 이게 오래 있었던 그쵸. 일이야 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예전 같지 않죠. 키워서 쫙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참 교육이라는 게 효율을 100으로 둘 거냐
인격적인 성장이나 사람의 보호, 인격적 보호를 가치를 어느 정도 둘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의 어떤 철학이 그동안 계속 바뀌어온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강좌를 들으러 갔는데 거기 강사분이 이런 말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약간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좀 외울 게 있었어요. 중요한 사항들을. 근데 강사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체벌만 허용되면 여러분 30분 만에 이거 다 외우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묻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근데 가만히 전 생각해보면 그거 맞는 말 같았어요. 아 그랬으면 정말 열심히 외웠겠구나. 체벌 혹은 뭐 폭행, 폭언이 어떤 교육의 효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일정 부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교육의 효율성, 잘 외우기, 잘 뛰기, 좋은 성과 내기가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각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격, 정신세계, 특히나 학생이라면은, 미성년자라면은 정신세계의 성장에 있어서 폭언이나 폭행이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이제 모두 체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이러한 수단, 모든 수단을 허용하지는 말자. 이렇게 우리가 변해온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배경에서는 또 체육계에 합숙 문화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재 메달러는 이제 합숙 생활을 해보셨나요? 우리 또 많이 했잖아요. 집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집 나온 지요? 네. 전 근데 집에서 왔다 갔다 했어? 네. 편하게 했네. 아니 집에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 합숙을 했거나 그런 선수촌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십몇 년 했을 텐데. 그쵸. 뭐 그런 거 따지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미 탑 클래스 선수들은 그런 폭력이나 그런 건 다 넘어가고 자유를 이미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후배들을 관리하고 선배들하고 친구같이 놀 때고. 그쵸.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과거로 가서 중고등학교 때로 보면은 우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열심히 해야 된다, 무서워서 더 잘해야 된다 이라는 그럴 때라서 뭐 말하면 끝도 없죠. 뭐 말하면 이거 배터리 갈아야 돼요. 안 돼. 이건 별개 얘기인데 숙소 생활 때문에 시작됐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근데 막상 숙소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만약에 숙소를 폐지한다고 하면 지방에서 서울까지 훈련하러 이제 왔는데 그거를 어디서 지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뭐 방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그 숙소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걸 참고 그냥 나는 숙소 생활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합숙이나 뭐 선후배 문화 이런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문이 실제로 체육계 합숙소라는 형식의 이게 시작됐던 게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식비를 지불하면서 모여서 훈련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모여가지고 선후배들끼리 합숙하면서 뭐 운동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그 합숙의 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합숙의 장점은 그렇죠. 다 같이 힘들게 먹고 자고 훈련하고 자고 훈련하고 자고. 일단 첫 번째 팀워크겠죠.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선수들이 자고 먹고 하는 모든 24시간 스케줄을 다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얘는 이렇게 훈련했고 이렇게 쉬었으니까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니까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결국 경기력이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렇게 올림픽 메달이 나오고 여러 가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장점은요. 우리가 운동을 너무 피곤하게 막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 근데 혼자 놀기에는 힘들고 해서 다 같이 모여 저녁에 야식 같은 걸 먹는 거야. 그런 거. 스트레스 풀면 야식도 먹고 그래요. 맥주 한잔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터놓고 얘기야. 너 오늘 그때 당시에는 선배가 막 뭐라고 했지만 야 뭐 서운한 거 있어? 뭐 그때 뭐 이렇게 그게 얘기를 좋다. 이거 좋은 선배야. 요거는 좋은 선배 얘기. 나쁜 선배는 술이 어디 있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선수를 띄워주고 긍정적으로 막 해줘. 근데 그걸 또 당연하다는 듯이 이용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얘 있어요. 마음의 상처 많이 당해. 아니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며 어느 선수를 키워야 되며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현상이 지금 사회에 다 있어요. 옛날 그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막 혀를 차죠. 아니 판사가 밤새 판결문 써가지고 해야지. 아니 이런 사회적 권위가 있는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 진짜 라떼 춤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라떼인가 봐. 그래 별로 라떼 층이었다. 아니 얘 건 좀 어렵다. 그 대사가. 고마워. 공감. 야 넌 좀 어렵다. 나도 힘들 것 같아. 고마워 역시. 옛날부터 선수촌에 있을 때 내가 인사하면 잘 받아줘.